68세 김주혜 아주머니의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우는 노후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소개합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모은 4억 원 이상의 예금과 시내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그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족관계와 금전 문제가 얽힐 때 발생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김주혜, 올해로 68세가 되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기도 전에 남편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암말기로 진단받은 남편은 고작 1년 만에 전신으로 전이되시며 말기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내가 가면 고향집에서 좀 지내보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30년 넘은 시골집을 1억 6천만 원을 들여 2층 적벽돌 주택으로 리모델링했던 우리 부부. 남편이 정년 퇴직하면 함께 살 계획이었지만 병마는 그 꿈을 앗아갔습니다. 남편 장례를 마치고 49제가 끝나자마자 아들 민주는 갑자기 재산 분배 문제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려면 시내 아파트랑 현금 2억 원만 남기고 나머진 제게 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소 효자로 알려진 아들이 갑자기 변한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조건부로 5천만 원을 건네자 바로 얼굴을 붉히며 이게 뭐예요? 제 자식도 못 믿는다 이 말입니까? 라고 소리친 겁니다. 현명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 자산관리는 반드시 전문가와 계획 수립. 불필요한 감정 소모보다 명확한 문서화 진행. 자녀와의 금전 문제는 사전 합의서 작성 필수. 유산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은 미리미리. 정서적 지원 체계 구축, 친구, 동호회 등. 노년기의 행복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현명한 관리에서 나옵니다. 오늘 김주혜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자산 관리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입력하면 시골로 돌아가 채소를 키우고 꽃을 가꾸며 살겠다고 생각했다. 아침에는 산책하고 저녁에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천천히 흘러가는 나날을 기대했지만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와 준비할 틈도 주지 않았다. 남편이 떠난 지 2번째 주. 나는 몇 벌의 옷과 낡은 사진첩을 챙겨 중부 고향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화려한 장식도 큰 행사도 없이 남편의 유골 단지와 그에게 작별을 고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돌아왔다. 나는 그를 옛집 옆밭에 안장시켰다. 그곳은 그의 부모가 남긴 오래된 채마밭이었고 우리는 어릴 때 고구마와 옥수수를 심던 곳이었다. 그는 닭 울음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외롭지 않게 잠들고 싶다고 말했었다. 이 나이에 이르러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다. 다만 이 세상에 왔던 것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까 봐 겁날 뿐이다. 정리한 새 집에서 혼자 지내며 낮에는 근처 시장을 거닐고 밤에는 TV를 보거나 남편이 남긴 메모와 일기를 펼쳐본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나날이지만 매일 몸 상태가 걱정된다. 50대부터 불안정했던 심장은 심방세동으로 발전했고 의사는 갑작스런 실신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혼자 사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견조차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모든 것을 미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편의 미소가 담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 몸 잘 챙길게. 돈과 집도 제대로 정리할게. 이 말을 할 때 이미 마음먹은 바가 있었다. 예금과 시내 낡은 아파트를 명확히 처리하려 했지만 자식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지훈이 청명절에 전화로 나를 차에 태워 도시로 돌아가 함께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자고 했을 때 민준이 이미 아들과 약속을 잡아 우리 셋이 조상님들의 묘소에서 만나기로 했다며 말하던 순간 망설였어요. 난 두 아이가 동시에 돌아오길 원치 않았거든요. 우리 아들 민준은 어릴 때부터 강한 성격에 소유욕이 강했어요. 장남이라 여동생보다 항상 먼저 조금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예전엔 남자애니까 장차 집안을 책임져야 하니 어쩔 수 없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성격이 더 거칠어졌어요. 남편이 생전에 우리는 재산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예금 8억 1천만 원의 집은 시가 28억 8천만 원 정도였죠. 남편은 이혼 후 도시에서 딸과 월세로 살며 저축도 못하는 지훈에게 집을 물려주고 이미 가정을 꾸린 민준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없으니 현금을 나눠주자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민준의 장남만이 가업을 잇는다는 고집스러운 생각이 결혼 후 처갓집 영향으로 더 심해진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현실적이라 모든 걸 철저히 나누려고 하고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또 돈을 숨기려는 거죠. 라며 빈정대는 말까지 했었죠.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나이 들어 최근 6개월간 심방세동이 자주 발작하는 등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2번이나 꿈속에서 심장이 마치 달리기라도 하듯 뛰는 바람에 깜짝 놀라 밤새 스스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입원시 간호사가 가족 연락처를 알려달라 하더군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딸 지훈의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때 지훈이 병원으로 달려와 헌신적으로 돌봐주었죠. 매일 침대맡을 지키며 머리도 감겨주고 옷도 갈아입혀 주었어요. 집에서 끓인 영양탕도 가져오더라고요. 사흘 뒤에야 아들 민준이 과일 한 봉지 들고 나타났는데 20분도 채우지 못하고 급히 나가버렸어요. 회사에 긴급한 고객 약속이 생겼다더군요. 원망하지도 않았고 탓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 이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제가 아직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부엌 작은 테이블에 앉아 꼼꼼히 적어 내려갔어요. 예금은 현재 약 450만 원 정도인데 원래 300만 원을 민준에게 남기려 했고 나머지는 장기 요양비로 쓸 계획이었어요. 시내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는 딸 지훈에게 남기려 해요. 비록 딸이지만 지난 몇 년간 진짜로 힘든 시간 함께 견뎌준 사람이니까요. 이런 결정에 민준이 불만을 가질 거란 건 잘 알아요. 하지만 갈등을 피하려고 공정함을 포기할 순 없죠. 먼저 아들과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만약 그가 제 뜻을 차분히 이해해준다면 원래 계획했던 300만 원을 그대로 줄 생각도 있었죠. 전화로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고향에 올 수 있겠냐 물었어요. 전화 건너편에서 민준은 다급한 목소리로 몸이라도 또 이상 생겼냐고 묻더군요. 아닌 척 웃으며 그냥 할 말이 있다고 했죠. 그는 그럼 지금 말하면 되지 왜 굳이 가라고 하냐. 차로 오면 먼 데다 기름값도 많이 든다고 투덜거렸어요. 목구멍이 조여오는 걸 삼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주희는 민준에게 돈을 한 번 주려고 하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민준은 돈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태도가 확변하며 그럼 내일 바로 차 몰고 갈게. 기다려 라고 재촉했다. 전화를 끄자 주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돈 얘기라도 안 했으면 돌아올 생각도 안 했겠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니 예금 잔고, 부동산 위치, 주희가 빼곡히 적어놓은 설명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자식 눈치 보며 유산 정리를 해야 한다니 착잡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피하지 않고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다음 날 아침 9시도 되기 전에 민준이 차를 몰고 고향집에 도착했다. 반바지에 샌들, 선글라스를 쓴 채 무표정하게 차에서 내리더니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인사도 없이 주희. 이 먼 거리에 기름값만 18만 원 가까이 들었어. 돈을 줘야지. 나중에 다시 만나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놔라고 윽박질렸다. 주희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그는 이미 식탁에 휴대폰, 차키, 지갑을 내려놓은 채 허겁지겁 시간을 재촉하는 분위기였다. 주희는 거실에 대나무 의자를 가리키며 일단 앉아. 주희가 설명해 줄게라고 말했지만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돈 준다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는 거야? 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서랍에서 예금 명세서가 적힌 서류를 꺼냈다. 주희가 너에게 300만 원을 주려고 해? 라고 주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주희께서 오랫동안 고생하며 모아둔 2억 7천만 원 중 남은 금액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에 입원하게 될 때 치료비가 부족할까 봐요. 그녀는 눈빛이 반짝이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5억 4천만 원이라고? 지금 바로 내 계좌로 이체해 줄 거야? 아니면 수표를 써줄래? 내 계좌번호 기억나? 그는 숨가쁘게 말을 이어가며 제가 방금 한 비상금을 남겨둔다는 말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죠.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집 문제도 생각해봤어. 시내에 있는 3침실 아파트는 너희 언니 지훈에게 남겨주려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 집을 그녀에게 준다고? 미쳤어. 시집간 사람이 무슨 재산 분배를 요구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너희 언니가 이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이 데리고 월세방에서 사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집을 제공하는 건 어머니의 뜻이었어.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시집간 순부 외놈인데 어떻게 집을 넘겨주냐. 아들인 나는 안중에도 없어? 전에는 남자 후손을 중시하더니 이젠 변심했어? 이혼한 여자가 어디서 감히 재산을 나눠 가져? 한참을 그를 응시하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키워낸 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을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잊었어. 너와 너희 아내가 혼전임실로 급히 결혼할 때 자금이 모자라서 내 누나가 사채까지 끌어가며 5,400만 원을 빌려준 덕에 집을 장만할 수 있었던 거 잊었어? 그때 그녀의 남편이 화가 나서 이혼하자고 싸우며 시집간 주제에 친정에 돈을 대준다고 했을 때 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결혼하자마자 뒤돌아보지도 않았잖아. 민주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도리어 소리를 질렀어. 그쪽이 자진한 거잖아.
내가 감히 집을 넘겨주면 내가 바로 관계를 끊을 거라고 말했어. 화가 치밀어 올라 그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 감히 다시 한번 말해봐.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 진짜로 말하는데 내가 집을 넘겨주면 이제부터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온몸이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화가 치밀었어. 하지만 평소처럼 눈물이 나지 않았고 그저 공허할 뿐이었어. 그를 뚫어져라 보며 말했어. 끊고 싶으면 끊어. 그 집은 반드시 내 누나에게 남길 거야. 그리고 3억도 받을 필요 없어. 다시 계획할 테니까. 그는 발끈했어. 감히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할 때 나를 원망하지 마. 내 만년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돌아서며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어. 슬리퍼 끄는 소리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집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어. 의자에 주저앉은 내 몸은 텅 빈 것 같았어. 책상 위 예금 명세서에 민준 3억이라고 쓴 글씨가 펜으로 격하게 휘갈겨져 있었어. 그 순간 비로소 뼛속까지 얼어붙는 심정이 뭔지 알 것 같았어. 그가 돌아오지 않는 것도 내가 늙었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어. 재산 분배 방식마저 혈육을 협박하는 도구로 삼는 이 따위 가족 따위 차라리 없는 이만 못했어. 민준이 떠난 뒤 집안은 바람소리만 남았어. 부엌 선풍기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를 깨고 있었어. 마치 민준이 이전에도 실망한 적이 있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란 걸 알려주는 듯한 분위기였다.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예금 명세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민준 300만 원이라고 적힌 줄은 이미 펜으로 지워버리고 잠정 분배 안함이라고 고쳐놓았다. 사실 분배라는 단어까지 쓸 필요도 없었지. 마음속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 눈물이 나지 않았고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정심이 들었다. 마치 수년간 조금씩 쌓여온 실망이 마침내 결말을 맺는 것만 같았다. 옛날을 떠올려 보았다. 남편이 입원했을 때 병상 곁을 지킨 건 딸 지훈이었다. 몸을 돌려 눕히고 약을 먹여주며 창구줄을 서던 모습이 선했다. 민주는 단 2번 나타났다. 한 번은 병력 기록 복사본을 만들러 왔고 다른 한 번은 서류에 서명하러 왔을 때였다. 총 체류 시간 20분도 채 되지 않았다. 사람이 얼마나 둔해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이가 누군지 보지 못하는 걸까? 종종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몸이 넘어지거나 열이 나거나 응급실로 실려갈 때마다 제일 먼저 달려온 건 언제나 지훈이었다. 생일 때는 직접 버스를 타고 온 손수 만든 케이크, 겨울이면 손발이 시리지 않게라고 적힌 전기 히터를 보내주던 그 아이. 난 사소한 것들까지 모두 기억하는데 정작 그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날 밤 어린 시절 그의 낙서장을 꺼내봤다. 엄마, 아빠, 지훈이와 오빠가 공원에 함께 간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4명의 작은 인형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보면서 웃음이 나왔지만 가슴은 찢어질 것 같이 아렸다. 다음날 아침 일찍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울음소리가 들릴까 봐 목소리를 낮추었다. 엄마, 왜 그래요? 그녀는 즉시 눈치챘다. 시간 되면 한번 와줄 수 있겠니? 할 말이 있어. 추가 질문 없이 그녀는 대답했다. 지금 바로 근무 조정하겠어요. 가장 빠르면 저녁 전에 갈게요. 오후 5시쯤 주인은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과일과 건강식품으로 가득 찬 큰 봉지를 들고 문을 열고 들어왔어. 마주하자마자 그녀가 내 이마에 손을 올렸어. 혈압도 오른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불러서 깜짝 놀랐잖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내 말을 듣자마자 주희의 얼굴색이 변했어. 이런 말 하지 마. 아직 몸도 건강한데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나는 그녀를 앉히고 여러 번 썼다 지운 재산 분배 계획서를 꺼냈어. 엄마, 예금이 아직 8억 1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원래 5억 4천만 원을 민준이한테 주려고 했는데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 주희는 내가 우는 걸 보며 허둥지둥 위로했어. 그 애가 또 못된 소리를 했지? 신경 쓰지 마. 원래 그런 애야. 인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걸.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 집은 바로 엄마 이름으로 바꿀까 해요. 주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 집은 됐어. 내가 계속 살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지. 게다가 혹시 몸이라도 안 좋아지면 도시에서 치료받기 편하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어. 엄마는 시골에서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요. 공기도 좋고 식사도 간단히 해결하고 스트레스도 적잖아요. 도시보다 이쪽 생활이 훨씬 적응이 잘 되네요.
지훈이 이 말을 듣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 그럼 몸 상태 따라 조심하세요. 건강이 최고니까요. 나는 단호하게 말을 마무리했어. 이미 결심했어. 며칠 있으면 도시에 다시 갈 거야, 주희.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넘기는 것과 예금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 만약 민준이 여전히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돈은 모두 내게 남겨줄게. 갑자기 그의 손이 따뜻해지며 내 손을 꽉 움켜쥐더니 목이 메어 말했어. 엄마, 사실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시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어. 그가 사양할수록 오히려 더 주고 싶었으니까. 진정한 효심은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물러서는 것임을,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곁에서 지켜주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지우는 낡은 집 2층에서 나와 함께 잤어. 시골 밤은 유난히 고요했고 창문 밖으로는 벌레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들었어. 마치 이 집에서 자라던 젊은 시절의 숨소리 같았지. 옆에서 등을 돌린 채 잠든 지훈을 바라보니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어. 벌써 40을 넘긴 그녀는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2가지 일을 병행해야 했어. 여자가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이 보통 힘들지 않았을 거야. 가끔 생각하곤 해. 만약 그때 민준의 결혼을 돕지 않았다면 이혼까지 가지는 않았을까? 그해 그는 친척들에게 3천만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인테리어 자금이라 했지만 결국 모두 민준에게 넘겼지. 신혼집은 화려하게 꾸며지고 집도 멋지게 샀지만 정작 그녀의 결혼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 너희 집에서 돈을 숨겼다는 그녀 전 남편의 말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 항상 미안한 마음인데 정작 지훈은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더라. 나는 살며시 불러봤어. 지훈, 자니? 그녀는 몸을 뒤척이며 작은 목소로 대답했어. 아직 안 잤어요. 엄마. 엄마가 물어볼 게 있단다. 진짜로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고 했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진짜로요? 제 월급은 많지 않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집은 어머니께서 노후를 보내시는 곳인데 제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어요? 주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나이가 많으시고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데? 혹시라도 갑자기 쓰러지시면? 민준이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겠니? 지훈이 내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엄마, 전 딸이에요. 엄마 딸이라서 함께 살면서 돌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언젠가 엄마가 아프셔서 움직이기 힘들어지시면 제가 휴가 내서 와서 함께 지내고 병원에 모시고 돌볼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챙기겠지만 도망가지도 않을 거고 피하지도 않을 거예요. 담담하게 말하는 걸 듣자 코가 시큰해졌어요. 진짜 효심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죠. 그렇지.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 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거 기억해요. 아이 키우는 건 노후 대비가 아니라고요. 눈시울이 붉어지며 겨우 말했어요.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물론이죠.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효도가 재산 때문인 것 같아서요. 만약 제게 딸이 생기면 말해주고 싶어요. 외할머니께서 평생 검소하게 사시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다고. 커서도 사람은 보답을 알아야 한다고. 꼭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나는 한껏 마음이 놓인 듯 웃었어요. 지우는 돌보고 싶다고 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했어요. 2단어 사이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차이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더군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부엌에서 따뜻한 두유를 끓이고 찐빵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그녀가 능숙하게 부엌을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아침을 마친 후 지훈이 말했어요. 주희, 오늘 오후면 도시로 돌아가야 해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요. 다음에 휴가를 내서 더 머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권리증을 봉투에 넣어 건네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내 아는 토지 등기 담당자에게 전해줘. 서류 처리 도와줄 거야?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당장 진행할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주희가 말도 잘 통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니까. 정말로 힘들어지면 펜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텐데 그때서야 어찌 처리하겠니? 잠시 망설인 그녀는 마침내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짐을 들고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이틀 전처럼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늘은 나에게 좋은 민준을 주지 않았지만 가장 믿을 만한 지훈을 주었구나. 일주일 후 나는 집 권리증과 신분증 사본, 예금 통장을 챙겨 KTX를 타고 상경했습니다. 지훈은 반나절 휴가를 내어 역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내 손가방을 받아든 그녀가 말했어요.
왜 이리 많이 가져오셨어요? 제가 데리러 갈 거라고 했잖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주희는 손발도 다 있고 아직 걸을 수 있잖니?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익숙한 부동산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이곳 직원은 예전에 남편과 주택대출을 할 때 알게 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나는 가방에서 하나씩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소 직원이 관례적으로 물었습니다. 매매, 증여, 상속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증여로 바로 처리해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료를 대조하던 그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변경 절차가 복잡해지니 정말 확실합니까? 일단 증여가 완료되면 나중에 수정하려면 번거로워질 겁니다. 저는 지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이 살아있는 동안 정신이 막을 때 미리 처리해야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죠. 절차를 마친 우리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대만 타이중시 어떤 은행에 예치했던 8억 1천만 원 정기예금을 신탁계좌로 전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전 미사용 시 지훈이 전액 관리, 긴급 의료비 필요시 실시간 인출 가능이라는 조건을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은행원이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런 노인 자산관리 신탁을 설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재산을 요구할까 걱정하는 어르신들 특히 많아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런 걱정 때문이었죠. 은행을 나서던 찰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진짜 집 안 준다는 거야? 좋아. 이제부턴 연락하지 마. 내가 후회할 때까지. 칼처럼 차가운 문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친절한 호칭 하나 없는 이 메시지는 마치 은행 거절 통지서처럼 무감정했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살펴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알지만 내가 더는 금방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었다. 삭제 버튼을 천천히 눌러 메시지를 지웠다. 괜찮아? 지훈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 사람이 원한 건 평생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손에 쥐고 있던 거였어. 이제 안 주는 게 오히려 해방이야.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그녀가 사는 원룸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따뜻한 차를 탔다. 부엄청을 오가는 모습을 보니 어느새 마음이 잔잔해졌다. 평생 큰돈을 벌어본 적도 출세한 적도 없지만 성실히 살아왔고 열심히 저축하며 한 걸음씩 내딛었지. 누군가에게 빚진 엄마가 아니라 이 길을 걸으며 끝까지 함께 걸을 사람을 알아본 거다.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지만 때론 통하지 않을 때도 있지. 그래도 이제는 소중히 여겨줄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실망은 버릴 곳에 덜어놓는 법을 배웠다. 지훈 집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낮에는 그녀가 출근하는 사이 발코니 정리하고 빨래를 개고 밤이면 식탁에 마주 앉아 어릴 적 이야기와 외손녀 학교 생활 얘기를 나눴다. 문득 우리 모녀가 이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낸 게 몇 년 만인 것 같았다. 엄마, 사실 고향에 혼자 계신다고 항상 걱정이에요. 다만 짜증스러워할까 봐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네가 짜증스러운 건 아니고 너무 얌전해서 그래. 엄마 신경 쓰이게 할까 봐 조심하는 모습이 더 안쓰러워. 원래는 일주일쯤 더 있을 계획이었지만 그러나 이튿날 아침 일찍 짐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지훈이 따라오며 왜 이렇게 급하냐고 묻자 나는 웃으며 내가 휴가를 더 내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주희, 혼자서도 괜찮아 정말로. 그가 택시를 불러주고 음식과 약품을 가방에 챙겨주었으며 집에 도착하면 꼭 문자 보내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당의 개수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사락거렸다. 우산을 든 채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집 안으로 들어서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 2층 집은 나와 남편이 젊은 시절 한 푼 두 푼 모아 지은 것이었다. 벽에는 도장 칠하다가 튀널룩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계단 입구엔 남편이 직접 설치한 난간이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편의점도 없지만 벽돌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흔적이었다. 빨간 표지의 공책을 꺼냈다. 최근 몇 년간 생활비를 기록한 가계부였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몇 마디 적어내렸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미래의 나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남에게 주면 안 된다. 조금은 자신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 자식이 관계를 끊는 걸 두려워 말고 그 마음속에 내 자리가 없는 걸 두려워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곁에 있는 사람은 가장 사랑했던 이가 아니라 내가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지 늘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펜을 덮고 창가에 앉았다. 창밖에는 비와 나무, 고요한 밭이 펼쳐져 있었다.
차 한 주전자를 우려내고 천천히 마셨다. 마음속에 쓴맛도 후회도 없었다. 오후에 이웃 아픔이 찾아왔다. 직접 재배한 채소를 가져왔고 우리 어르신들끼리 돌봄조를 만들자고 의논 중이라고 전해주었다. 서로 보살필 수 있게 너 혼자 사는데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 집에 오면 돼.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있으니 안심이야. 저녁에 지훈이 메시지를 보내와 매달 이틀씩 들르고 휴일 때는 주말마다 와서 함께 있겠다고 했다. 귀찮게 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라고 답했지만 속으론 기대하고 있단 걸 알았다. 그녀가 돌봐줄 거라서가 아니라 누군가 날 마음에 둔다는 느낌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니까. 돈은 감정을 보여주지만 진정한 감정은 내가 가장 쓸모없을 때 곁에 서주는 거야. 내 인생에 큰 복은 없었지만 하느님이 가장 친밀한 딸을 주셨으니 됐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키운 자식이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집 나눠주면 절규할 거예요 라며 외면하는데 평소 조용하던 사람이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때 아무데가 없이 묵묵히 곁에 선다면 공정함을 지킬지 소란스러운 자식을 달랠지 나이 들어 이런 일로 관계 끊는 게 의미 있을까요? 재산을 물려주는 건 전통을 이을지 마음을 시험할지 이 일은 친정의 가치와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게 해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모든 이야기는 경험의 축적이자 경각심이 될 거예요. 생각할 가치가 있다면 공유해 더 많은 이들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게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